저는 평생을 아들 하나만 믿고 살았습니다.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뼈가 부서져라 일하며 의대 보낸 아들. 그 아들이 저를 고급 아파트 현관문 앞에 짐가방과 함께 내던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살 때가 됐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 의존하지 마세요. 차가운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고개를 돌린 채 말 한마디 없이 서 있던 아들의 뒷모습. 그 순간 제 인생 68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엄마, 이해해 주세요. 우리도 이런 선택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차가운 결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일을 드디어 실행에 옮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지만 이제는 각자 길을 가야 할 때예요. 며느리의 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각자 길을 간다니 평생 함께한 모자가 이제 남남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진실이 무엇인지 여러분께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였고, 저는 그 덫에 완전히 걸려든 것이었습니다. 3달 전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였습니다. 작은 식당이지만 옥순이네 백반집을 운영하며 단골 손님들과 정겨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40년 가까이 같은 자리에서 장사를 했으니 동네 사람들은 저를 가족처럼 여겨주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된장찌개 맛이 끝내줘요. 옥순 언니, 우리 민수 의사 된 거 정말 자랑스럽겠어. 사장님 덕분에 우리 동네가 따뜻해요. 사장님 밥 먹으면 고향 생각나요. 손님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특히 제가 혼자 키운 아들. 민수가 성공한 의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할 때면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사장님, 이 무말랭이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고, 그건 비밀이에요. 우리 친정 어머니한테 배운 건데. 제발 좀 알려주세요. 집에서 해도 맛이 안 나요. 단골 손님들과 이런 정겨운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밤 10시에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 단 하루도 쉰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일요일에도 심지어 몸이 아플 때도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아들을 키우며 학비며 생활비며 모든 것을 이 작은 식당 하나로 해결했습니다. 엄마, 고생 많이 하시네요. 이제 좀 쉬셔도 되는데. 가끔 아들이 그렇게 말하며 어깨를 주물러 줄 때면 모든 피로가 다 날아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들을 위한 것이니까요. 민수야, 엄마는 괜찮아. 너만 잘 되면 돼. 엄마 덕분에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때의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 속에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들의 그런 감사 인사조차 계산된 것이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상함을 느낀 것은 식당 매장 계약서를 아들 이름으로 바꾸자고 했을 때였습니다. 엄마, 세금 문제도 있고 해서 제 명의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가게는 내 평생이야. 40년 넘게 내 이름으로 해왔는데.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많아요. 의사라서 세무 관련해서도 혜택이 있고 나중에 상속할 때도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어요. 그때는 아들이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믿었습니다. 성공한 의사인 아들이 어머니 걱정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실제로 세무서에서 나온 서류들을 보여주며 설명해 주니까 그럴듯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개인 사업자보다 법인으로 하는 게 유리해요. 제가 법인 대표가 되어서 운영하면 세금도 절약되고 각종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가? 그럼 그렇게 하자.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첫 번째 덫이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평생의 터전이 남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할 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뭔가 소중한 것을 잃는 것 같은 느낌. 하지만 아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 느낌을 무시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법적으로만 제 이름이지 실제로는 엄마 것이에요. 나중에 언제든 다시 바꿀 수 있어요. 정말이지? 물론이죠. 제가 엄마를 속이겠어요? 아들의 그 말을 믿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그때 좀 더 의심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자식을 의심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계약서를 바꾸고 나서 며칠 후 아들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는 두 일이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정말? 어떤 사람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도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그때의 기쁨이란 평생 홀로 키운 아들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기쁨이었습니다. 민수의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을 때 저는 정말 온 마음으로 기뻤습니다. 평생 홀로 키운 아들이 드디어 짝을 만났다는 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수진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도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민수가 그렇게 자랑하던 수진을 처음 만난 날, 저는 최대한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며느리가 될 사람이니까 잘 보이고 싶었거든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고 새 옷도 사입고 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첫 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단정한 외모에 공손한 말씨, 그리고 브랜드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이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민수 오빠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어머님이 혼자서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그런 걸 다 얘기했나? 부끄럽네. 정말 존경스러워요. 요즘 어머님들은 그렇게 희생적이지 않거든요. 어머님, 식당 일이 정말 힘드시죠?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힘들긴 하지만 보람 있어. 우리 동네 사람들이 맛있다고 해주시면 기분이 좋거든. 정말 대단하세요. 사업 수완이 있으시네요. 사업 수완 그냥 작은 백반집인데 무슨 그때는 칭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님, 식당 자리가 정말 좋네요. 유동인구도 많고 접근성도 좋고. 응, 40년 전에 이 자리 잡을 때부터 눈여겨봤던 곳이야. 그때는 별로 안 좋았는데 지금은 많이 발전했지. 정말 해안이 있으셨네요.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수진이가 부동산 쪽 일을 했었다고 아들한테 간단히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얘기를 들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둘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식 날 예식장에서 우연히 수진의 친구들이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귀가 번쩍 뜨이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수진이가 부동산 쪽 일하면서 정말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서 부러워. 재개발 지역 미리 알아서 투자하면 대박이잖아. 수진이는 정말 똑똑해. 이번에도 대박 치는 거야? 부럽다 진짜. 쉿, 조용히 해. 아직 공개 안 된 정보야. 그들이 수근수근 속삭이는 모습이 이상했지만 그때는 단순히 똑똑한 며느리를 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첫 번째 경고 신호였던 것 같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며느리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님께서 너무 고생하셨으니 이제 좀 쉬세요라며 다정하게 말했지만 점점 저를 식당 일에서 배제하려 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젊은 손님들 취향이 달라졌어요. 메뉴도 바꾸고 인테리어도 현대적으로 해야 해요. 하지만 40년 넘게 해온 장사인데 단골 손님들이 좋아하시는 메뉴들이. 단골 손님들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매출에 도움이 안 돼요. 젊은 손님들을 유치해야죠. 그래도 김 사장님이며 이 아줌마며 모두 가족 같은 분들인데. 시대가 변했잖아요.
어머님 방식은 이제 안 통해요. SNS 마케팅도 해야 하고, 인스타그램용 예쁜 음식도 만들어야 하고. 젊은 사람들 말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했지만, 뭔가 섭섭했습니다. 40년간 단골 손님들과 쌓아온 정이 하루아침에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아들 민수도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수진이 말이 맞아요.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맨날 일만 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일을 안 하면 내가 뭘 하고 사니? 취미라도 찾으세요. 어머니 또래분들은 다들 그렇게 사셔요. 등산도 하시고 요가도 하시고. 취미라니. 평생 일하며 살아온 저에게 갑자기 취미를 찾으라니. 그것도 제가 평생 일궈온 식당에서 소외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계속 관여하시면 수진이도 힘들어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게 아니라 젊은 부부가 일할 때 시어머니가 옆에서 계속 지켜보시면 부담스럽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제가 부담스러운 존재라는 말이었을까요? 그리고 어머님, 요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시잖아요. 손님들이 셀카 찍으려고 하면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시고, 음식 사진 찍는다고 하면 차가워진다고 빨리 드시라고 하시고.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음식은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손님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SNS에 올리는 재미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음식을 먹는 재미보다 사진 찍는 재미가 더 중요하다니. 그때부터 제가 모르는 사이에 식당 운영 주도권이 며느리에게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메뉴가 바뀌고 인테리어가 바뀌고 심지어 가격까지 올라갔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40년간 정들었던 맛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으니까요. 어느 날 김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요즘 식당이 좀 이상해요. 맛도 변했고 가격도 많이 올랐고 며느리가 요즘 방식으로 바꾼다고 해서 그런데 손님들이 많이 떠나가고 있어요. 사장님도 아시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는 제 가게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사장님, 하나 더 이상한 게 뭔가요? 며느리분이 자꾸 이 동네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고 다닌다는 얘기가 들려요. 근처에 새로 생기는 건물들 정보도 캐묻고. 부동산 시세를? 네, 그래서 부동산 투자라도 하시나 했는데. 김 사장님의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의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신혼집에서 저를 내쫓으려 했습니다. 어머님, 신혼부부가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건 요즘 세상에 맞지 않아요. 서로 불편하잖아요. 하지만 내가 갈 곳이 어디 있니? 그리고 우리 집인데. 법적으로는 민수 오빠 명의 집이잖아요. 그리고 요양원도 좋은 곳이 많고 아니면 원룸이라도 구해드릴게요. 어머님 나이에는 오히려 그게 더 편하실 거예요. 민수야, 너는 뭐라고 생각하니? 아들을 바라봤지만 아들의 대답은 더욱 차가웠습니다. 엄마, 솔직히 수진이 말이 맞아요. 젊은 부부한테는 사생활이 필요해요. 그리고 엄마도 이제 독립적으로 사세요. 독립적으로? 맨날 우리한테 의존하면 안 되잖아요. 어머니 또래분들 보세요. 다들 자기 생활하면서 사세요. 의존이라는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평생 아들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의존이라고 하다니.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의존했던 걸까요? 엄마가 저희를 키워주신 건 감사하지만 이제는 각자 생활해야 할 때가 된 거예요. 각자 생활? 네, 어머니는 어머니 인생을 사시고 저희는 저희 인생을 살고요. 이게 건전한 가족관계예요. 건전한 가족관계. 평생 함께 살아온 가족이 갑자기 남남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때 며느리가 추가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실은 저희가 아기 계획도 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 육아에도 좋지 않대요. 요즘 육아서에서 다 그렇게 나와요. 아기, 손자를 가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손자를 위해서라면. 그래, 알았다.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 차로 30분 거리에 좋은 원룸 있어요. 하지만 30분이면 꽤 먼 거 아니야? 요즘은 30분이 멀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가까우면 서로 부담스럽잖아요. 그렇게 저는 작은 원룸으로 쫓겨났습니다. 평생 살던 집에서 제가 키운 아들에게 쫓겨난 것입니다. 원룸을 구할 때도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나서서 집을 구해줬는데 하필이면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짜리 빌라의 3층이었습니다. 어머님, 여기가 제일 좋은 곳이에요. 조용하고 깨끗하죠. 하지만 3층이면 너무 높지 않아? 내 나이에 계단 오르내리기 힘든데. 운동 삼아 하시면 건강에 좋아요. 그리고 다른 곳은 다 비싸거나 조건이 안 좋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 같은 동네에 엘리베이터 있는 좋은 곳들이 더 싼 가격에 많이 있었습니다. 일부러 불편한 곳으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원룸으로 이사한 후의 생활은 막막했습니다. 40년 넘게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으니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매일 3층까지 올라가는 것도 힘들었지만 더 힘든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평생 사람들과 북적거리며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적적했습니다. 식당 일도 더욱더 소외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님은 이제 쉬세요라고 하면서 저를 식당에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건강 챙기세요. 하지만 나는 아직 건강한데. 겉으로 보기엔 그래도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실 거예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가끔 식당에 들르면 며느리는 노골적으로 싫어했습니다. 어머님, 손님들 앞에서 이래저래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손님들이 혼란스러워해요. 내가 뭘 잘못 말했다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제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제 방식대로 하게 해주세요. 내 가게인데 뭘 못하겠다는 거니? 법적으로는 민수 오빠 명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관리하는 거고요. 법적으로는 아들 명예.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원룸까지 찾아와 주시는 분들을 보니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안 보이시네요? 식당은 이제 완전히 며느리분이 하시고, 응,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게 좋다고 해서. 그런데 맛이 영 예전 같지 않아요. 사장님 손맛이 그리워요. 김 사장님이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백반 하나에 10,000원이에요. 예전엔 5,000원이었는데. 뭐, 10,000원? 네, 그래서 단골들이 많이 떠났어요. 이 아줌마도 박할아버지도 모두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40년간 저렴한 가격에 푸짐하게 드렸던 분들이 가격 때문에 떠나신다니. 그리고 그게 뭔가요? 그게 좀 그런데. 아니, 며느리분이 손님들한테 사장님 나쁜 말을 하고 다녀요. 나쁜 말? 시어머니가 너무 까다롭고 간섭이 심해서 힘들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로 살게 했다고.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까다롭고 간섭이 심하다고요? 한 번도 간섭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어떤 손님들은 사장님이 치매 기운이 있다는 소문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치매? 네, 그래서 며느리분이 대신 관리하고 있다고.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언제 치매 기운을 보였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아들도 그런 소문에 대해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단골 손님들을 완전히 내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단골들은 나이가 너무 많고 돈도 별로 안 써요. 젊은 손님들을 유치해야 매출이 올라가죠. 하지만 그분들은 40년 넘게 가족 같은 분들인데
장사는 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수익을 봐야죠. 임대료도 비싸고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예전 가격으론 남는 게 없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어디 가서 밥을 드시겠어? 그건 저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각자 알아서 해야죠.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40년간 정을 나눈 분들을 수익에 도움이 안 되는 손님으로 치부하다니. 김 사장님은 물론이고 이 아줌마, 박 할아버지, 최 사장님. 모두 40년 넘게 저희 집 밥을 먹으며 가족처럼 지낸 분들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나이 많고 돈 안 쓰는 손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김 사장님이 마지막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제가 더 이상 여기 올 수 없을 것 같아요. 며느리분이 노골적으로 싫어하시네요. 김 사장님 미안해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어느 날 집에 임대료 연체 통지서가 왔습니다. 식당 임대료를 3달째 내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깜짝 놀라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임대료가 왜 연체됐니? 아, 그거요? 수진이가 처리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벌써 3달이나. 건물주가 뭐라고 하지 않았어? 일시적인 문제예요. 곧 해결될 거예요. 일시적인 문제가 뭐야? 임대료가 얼마나 중요한데. 엄마,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말라니. 40년간 한 번도 밀린 적 없는 임대료인데 어떻게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한 것은 건물주가 직접 저에게 연락해온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임대료가 계속 밀리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아, 그건 며느리가 처리한다고 해서. 그런데 며느리분이 계약자 변경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이 나이가 많으셔서 관리하기 어렵다고. 계약자 변경? 네, 며느리분 명의로 바꾸고 싶다고 하시는데 사장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전해드리라고 하더라고요. 제 동의 없이 며느리가 계약자를 바꾸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느리에게 직접 물어봤더니 더 충격적인 답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매출이 많이 떨어졌어요. 임대료 낼 돈이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 이 가게가 얼마나 잘 되는 곳인데. 40년간 한 번도 적자 본 적 없어. 어머님 때와는 달라요. 요즘 젊은 손님들은 트렌드를 따라가야 하는데 이런 옛날식 백반집은 인기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손님들이 오고 있던데. 손님이 와도 수익이 안 나요. 재료비가 비싸지고 인건비도 올라서. 그럼 내가 임대료를 낼게. 어머님 돈까지 쓰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하지만 그 뒤로도 계속 연체 통지서가 왔습니다. 심지어 전기료, 가스료까지 밀려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손님들은 계속 오고 있는데 왜 돈이 없다는 걸까요?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고,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카페 구석자리에 있다가 며느리가 친구들을 만나 하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테이블마다 가려져 있는 인테리어라 제가 같은 카페에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나 봅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간섭이 심해서 힘들어. 맨날 옛날 방식만 고집하시고 변화를 싫어한다니까. 신혼 때부터 같이 살자고 해서 정말 스트레스 받았지 뭐야. 저는 제가 앉은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끈질겨. 식당에도 자꾸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정말 스트레스 받겠다. 우리 시어머니는 그래도 간섭 안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원룸으로 내보냈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그런데 식당 일은 잘 돼가. 생각보다 어려워. 단골 손님들이 다 늙은 사람들이라 돈도 별로 안 쓰고. 젊은 손님들 유치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네. 그래도 재개발되면 대박이잖아. 쉿. 그런 얘기 여기서 하면 안 돼. 재개발. 뭔 재개발 얘기일까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어? 응,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야. 이제 시어머니 명의로 된 것들만 정리하면 돼. 대단해, 정말. 그런데 들키면 어떡해? 누가 늙은 할머니 말을 믿겠어? 게다가 치매 기운이 있다고 소문내고 있잖아. 제가 치매라는 소문을 일부러 퍼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간섭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그들에게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며느리의 말만 믿었습니다. 동네 사람들까지 점점 저를 동정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옥순 언니, 요즘 며느리 때문에 힘드시죠? 집에서도 쫓겨나고 가게 일도 못하고. 참 안 됐어요.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다 그래요. 시어머니를 짐으로 생각한다니까요. 평생 당당하게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불쌍한 시어머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을 때 제가 식당에서 쓰러졌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올라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날 저는 며느리가 없다는 핑계로 혼자 식당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뉴나 맛이 많이 달라졌네요. 예전 된장찌개가 정말 맛있었는데. 그런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지면서 쓰러졌습니다. 아, 사장님. 누구 없어요? 119 불러요. 마지막에 들린 소리는 손님의 놀란 목소리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보호자는요? 간호사가 말했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로만 안부를 물었을 뿐입니다. 엄마, 괜찮아요? 중요한 수술이 있어서 못 가겠어요. 중요한 수술? 저보다 더 중요한 수술이 있다는 말입니까? 자식이 응급실에 실려가도 오지 않을 만큼 중요한 수술이 과연 있을까요? 내일 오전에 들를게요. 지금 정말 빠질 수 없는 상황이라서. 하지만 다음 날 오전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핑계를 대며 전화로만 안부를 물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갑작스럽게 응급 환자가 와서. 오후에 갈게요. 오후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에도 그 다음 날도. 병원에 혼자 누워 있는데 김 사장님이 소식을 들었는지 달려왔습니다. 병원까지 와주시다니 의외였습니다. 사장님 괜찮아요? 소식 듣고 깜짝 놀랐어요. 김 사장님. 어떻게 하셨어요? 식당 앞을 지나가다가 구급차 서 있는 걸 봤어요. 아드님은 어디 계시고요? 바빠서 못 온대요. 김 사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밤늦게까지 곁에 있어 주셨습니다. 사장님, 혼자 계시면 안 되죠. 제가 여기 있을 테니까 푹 쉬세요. 고마워요, 김 사장님. 이런 일로 신경 쓰이게 해서 미안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사장님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결국 입원 기간 동안 아들은 단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 사장님과 다른 단골 손님들이 번갈아가며 병문안을 와주셨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아들이 바빠서 오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게 퇴원 수속까지 혼자 마치고 아들 집에 들렀는데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이사를 마친 후였습니다. 짐들도 모두 사라지고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후에야 겨우 연결되었습니다. 아, 엄마.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왜 말도 안 하고. 그리고 내 짐들은? 엄마 짐은 원룸으로 옮겨놨어요. 이사업체에 부탁했어요. 그럼 나한테는 왜 말 안 했니? 엄마가 편찮으셔서 말씀드리기 어려웠어요. 걱정만 끼쳐드릴 것 같아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아픈 사이에 계획적으로 이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고? 엄마도 이제 완전히 독립하실 때가 됐어요. 평생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편하게 사세요. 독립이라니.
나이 이른이 다 되어서 어떻게 독립해? 어머니 또래분들 다 그렇게 사세요. 요양원이나 실버타운 같은 데 가시면 또래분들도 많고 좋을 거예요. 요양원? 네, 좋은 곳으로 알아봤어요. 어머니 혼자 사시기엔 여기서 전문적으로 케어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나는 아직 혼자 살 수 있어. 엄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이번에 쓰러지신 것도 그렇고. 현실을 받아들이라니. 도대체 무슨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걸까요? 그때 며느리가 전화를 바꿔받았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이런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어머님이 저희에게 계속 의존하시는 것도 좋지 않아요. 의존? 네,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어머님도 어머님 인생을 사셔야죠. 평생 제가 아들을 먹여 살렸는데 누가 누구에게 의존했다는 걸까요? 어머님,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어머님이 최근에 자주 깜빡하시는 일이 있었잖아요. 혹시 병원에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깜빡한다고? 언제? 가스불 끄는 것도 깜빡하시고 약속 시간도 헷갈려 하시고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서 전문적으로 케어받으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던 것을. 요양원에 들어간 후 저는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 식당이 있던 동네 전체가 재개발 예정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옥순 언니 들었어요? 우리 동네가 재개발된다고 해요. 같은 요양원에 있던 이웃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요? 네, 제 아들이 그러는데 보상금이 엄청 나온다더라고요. 특히 상가는 더욱 많이 나온다고 하고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식당 자리의 보상금은 얼마나 될까요? 40년 넘게 장사한 곳이니까 권리금도 상당할 텐데. 언제부터 알려졌어요? 한 반년 전부터 소문이 돌았다고 해요. 하지만 정식 발표는 최근에 났죠. 반년 전? 그럼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알고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 생각해보니 며느리가 부동산 일을 했었다고 했으니까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상금이 얼마나 되는데요? 우리 아들 말로는 상가 하나에 최소 몇 척은 나온다더라고요. 특히 오래된 상가일수록 더 많이 나온다고 하고. 몇 척? 우리 식당이 그렇게 가치가 있었단 말입니까? 급히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재개발 소식 들었니? 네, 들었어요. 그럼 보상금이. 그건 저희가 처리할 거예요. 엄마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내 가게인데 어떻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어? 어머니, 계약서는 제 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는 제 소유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왜 계약서를 아들 명의로 바꾸자고 했는지, 왜 저를 요양원에 보냈는지.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게는 내가 40년 넘게. 상관없어요.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거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더 이상 예전에 다정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 상태로는 그런 큰 돈을 관리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내 상태? 요즘 건망증도 심하시고 판단력도 예전 같지 않으시고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건망증도 없고 판단력도 멀쩡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식당 계약서가 아들 명의가 아니라 며느리 명의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요양원에서 만난 이웃 아줌마가 우연히 알려준 정보였습니다. 옥순 언니, 우리 딸이 부동산 중개업 하는데 언니 식당 계약자가 며느리분으로 되어 있다더라고요. 뭐라고요? 계약 갱신할 때 명예 변경했다던데요.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계약자랑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급히 부동산에 가서 확인해 봤더니 정말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계약자가 수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언제 명의가 바뀌었나요? 석 달 전쯤이요. 본인이 직접 오셔서 바꾸셨어요. 본인이? 누가요? 수진 씨요. 계약자 변경 서류 가져오셔서 처리했어요. 석 달 전. 제가 병원에 입원했던 시기였습니다. 그 사이에 모든 것을 바꿔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계약자 동의서는 받았나요? 아, 그건 가족이라고 해서 생략했어요. 며느리분이 시어머니 대신 처리한다고 하셔서요. 시어머니 대신? 네, 시어머니가 나이가 많아서 치매 기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분이 대신 처리한다고. 치매? 제가 언제 치매에 걸렸다고 했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사기였습니다. 제 동의도 없이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평생의 터전이 남의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저는 법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조사해보니 며느리가 제 인감 도장까지 위조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류에 인감이 찍혀 있는데 할머니 것이 맞나요? 동사무소에서 인감 대조를 해보니 완전히 다른 도장이었습니다. 이건 위조된 인감이에요. 신고하셔야 해요.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통장까지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님 통장에서 계속 돈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요양원 사무실에서 알려준 내용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매달 일정 금액씩 인출되고 있어요. 아드님이나 며느리분이 관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니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통장 관리인이 며느리분으로 되어 있네요. 관리인? 네, 고객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서 가족이 대신 관리한다고 신청서가 나와 있어요. 치매 진단? 네, 병원 진단서도 첨부되어 있고요. 진단서까지 위조한 것입니다. 의사인 아들이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진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만난 또 다른 할머니가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수진이라는 그 여자 부동산 투기꾼이에요. 네. 우리 아들 친구가 부동산 업계에서 일하는데 그 여자 소문이 자자해요. 재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해서 결혼으로 접근하는 게 특기라고 하더라고요. 설마. 이번이 두 번째래요. 이전 남편도 같은 방법으로 재산 빼앗고 이혼했다고 해요. 그 남편도 의사였다던데 병원까지 빼앗겼다더라고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렇다면 아들과의 결혼도 저에 대한 관심도 모두 계획된 것이었단 말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어요? 친오빠가 시청 공무원이라고 해요. 도시계획과에서 일한다던데 재개발 계획을 미리 알 수 있는 자리죠. 그럼 처음부터 계획된 거예요. 재개발 예정 지역의 부동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상속받을 자식이 있는 곳을 골라서 결혼하는 거고요. 더 조사해보니 며느리는 재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우리 동네에 접근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인 아들을 이용해 저의 신뢰를 얻은 후 모든 재산을 빼앗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드님도 공모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병원 확장하려면 자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어머니 재산이 꼭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와 손잡은 거죠. 내 아들이 설마. 요즘 세상의 돈 앞에서는 부모도 남이에요. 특히 의사들은 체면 때문에 더 그런 경우가 많다더라고요. 그 할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며느리가 조사했던 제 통장 내역의 진짜 목적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전 재산을 파악해서 완전히 빼앗으려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식당 보상금뿐만 아니라 제가 평생 모은 예금, 보험금, 심지어 요양원비까지 모든 것이 그들의 계산에 들어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들이 제 사후 계획까지 세워놨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우연히 들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며느리가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시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나이도 많으니까 오래 못 사실 거고, 그럼 모든 재산이 자기들 것이 된다고. 정말 무서운 여자예요. 제 죽음까지 계산에 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끔찍한 것은 아들 민수도 이 모든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의 친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중요한 증거를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한데 이거 좀 들어보세요. 그녀가 보여준 것은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저 엄마 재산으로 병원 확장할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는 제가 물려받을 거잖아요. 아들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좀 의심스러워 하시는 것 같던데. 괜찮아. 치매 걸렸다고 하면 그만이야. 누가 치매 걸린 할머니 말을 믿겠어? 요양원에서 나오려고 하면 병원에서 진단서 받으면 돼. 의사 친구들 많으니까 어려울 게 없어. 혹시 다른 가족들이 의심하면? 다른 가족이 어디 있어? 혼자 키운 아들이라 친척들도 별로 없고 단골 손님들도 이미 다 내쫓았고. 그럼 어머니가 죽으면? 그럼 더 쉬워지지. 유일한 상속인이 우리니까. 유언장 같은 건? 치매 환자가 쓴 유언장은 무효야. 의학적으로 판단 능력이 없다고 진단서 써주면 끝이고. 제가 치매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퍼뜨려서 제 말을 아무도 믿지 못하게 만들 계획까지 세워놨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녹음을. 제가 수진이 만나서 헤어지는 길에 남편분이랑 수진이 탄 차에 좀 얻어 탔다가 우연히 녹음하게 됐어요. 수진이가 제 친구인데 너무 충격적이어서 할머니께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그 아들이 저를 쓸모없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들이 의사라는 직업을 이용해서 제가 치매에 걸렸다는 거짓 진단서까지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증거로 쓰셔야 해요. 이런 일을 당하시면 안 되죠.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것이 그들 명의로 되어 있는데 누가 제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그러던 중 뜻밖의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김 사장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장님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뭔가요? 저는 변호사예요. 네. 현업으로 뛰진 않지만 아직 자격증 유효하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변호사로 일했어요. 김 사장님. 아니, 김 변호사님의 정체에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 단골이 변호사셨다니. 그럼 왜 지금까지 말씀을 안 하셨어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냥 사장님 밥이 맛있어서 왔던 거죠. 그런데 20년 넘게 사장님 밥 먹으면서 신세만 졌는데 이제 제가 보답할 차례죠. 김 변호사님은 저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히 있어요. 계약서 위조, 재산 편취, 사기 등등.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정말요? 네, 특히 재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한 것은 부정한 이익을 위한 사기죄에 해당해요. 그리고 어머님 동의 없이 계약을 변경한 것도 명백한 문서 위조죠. 그리고 사장님 아셨나요? 이 아줌마도 원래는 공무원이셨어요. 정말요? 이 아줌마가 부끄러워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에서 일했어요. 민원 처리하는 일이었는데 그때 사장님한테 얼마나 신세를 졌는지 몰라요. 무슨 신세? 제가 남편 수술비 때문에 어려울 때 사장님이 돈도 빌려주시고 밥도 공짜로 드시라고 하고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박 할아버지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원래는 초등학교 교장이었어. 정년 퇴직하고 혼자 되니까 외로웠는데 사장님이 가족처럼 대해주셔서. 최 사장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작은 회사 사장이에요.
사업이 어려울 때 사장님이 도와주신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모든 분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가셨던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제 식당의 단골이 되어주시고 지금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계약서 위조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이 서명은 명백한 위조입니다.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어요. 며느리가 제 서명을 흉내내어 계약서를 위조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애초에 명예 변경에 동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2번 중에 무단으로 계약서를 위조해서 명의를 변경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검사가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재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했다는 것도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피고인이 시청 공무원과 특수관계에 있으며 재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며느리의 친오빠가 소문대로 도시계획과 공무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를 통해 재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저희 집을 노렸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재산을 편취한 전과가 있습니다. 이전 피해자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전 남편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방법으로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계획이었어요. 제 병원도 집도 모든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수법을 썼나요? 처음에는 세금 문제를 핑계로 명의를 바꾸자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바쁘다는 이유로 부인이 대신 관리한다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소문을 냈어요. 법정에서 며느리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 가족에게 접근해서 신뢰를 얻은 후 재산을 편취했습니다. 이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김 변호사님이 저의 변호인으로 나서서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평생 혼자 아들을 키우며 모은 재산을 노렸다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나쁩니다. 단골 손님들도 모두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해 주셨습니다. 사장님은 40년간 정직하게 장사하시면서 동네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런 분이 이런 일을 당하시면 안 되죠. 며느리가 와서 모든 게 변했어요. 가격도 올리고 단골 손님들도 내쫓고, 그리고 사장님에 대해서 나쁜 소문도 퍼뜨리고, 사장님이 치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렇게 멀쩡하신 분을. 증인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들 민수도 처음부터 공모자였던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결혼 전부터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피해자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입니다. 검사가 아들과 며느리가 나눈 대화 녹음 파일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런 짓을 하다니. 피고인 김민수는 의사라는 직업을 이용해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려 했고, 이는 의료법 위반입니다. 아들을 바라보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평생 키운 아들이 이런 계획을 세웠다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요양원에 격리시켜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려 했습니다. 이는 감금죄에 해당합니다. 검사는 더 많은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부동산 계약서, 심지어 요양원 입소 서류까지. 모든 것이 그들의 치밀한 계획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인감 도장까지 위조했습니다. 이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법정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도 모두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지속적이며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배려조차 없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판사의 준엄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며느리와 아들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기죄, 문서 위조죄, 재산 편취죄 등으로 각각 3년씩 징역형이었습니다. 민수는 의사 면허도 취소되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의사로 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특히 의사였던 아들은 의료계에서 완전히 퇴출되었고 다른 직업을 구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모든 재산도 환수되었습니다. 식당 권리금, 재개발 보상금, 재예금 등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김 변호사님을 비롯한 단골 손님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사장님, 이제 괜찮아요. 고생 많으셨어요. 그분들의 따뜻한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혈연으로 이어진 아들은 저를 배신했지만 오랜 세월 정을 나눈 이분들은 끝까지 제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은혜는 잊으면 안 되죠. 사장님 같은 분이 이런 일을 당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김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어려운 시절 단골 손님들을 많이 도와줬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사업에 실패해서 어려울 때 몇 달간 공짜로 밥을 드렸고, 이 아줌마가 남편 병원비 때문에 힘들어할 때 돈을 빌려줬고, 박 할아버지가 혼자 되신 후로는 명절마다 음식을 해드렸었습니다. 최 사장님은 딸이 대학에 들어갈 때 등록금이 부족해서 걱정하시길래 제가 도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들은 모두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아줌마, 박 할아버지, 최 사장님. 모두 40년 넘게 저와 정을 나눈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사장님, 이제 식당 다시 하세요. 우리가 단골로 지켜드릴게요. 맛있는 된장찌개 또 먹고 싶어요. 사장님 없는 백반집은 백반집이 아니에요. 사장님 손맛이 그리워요. 그분들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얼마 후 감옥에서 아들 민수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나쁜 아들이에요. 어머니를 배신하고 거짓말하고 심지어 죽기를 바라기까지 했어요. 감옥에 들어와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아들의 참회는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달라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네요. 제가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용서할지 말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에게는 이제 가족보다 더 소중한 마음속 진짜 가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새로운 곳에서 작은 식당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옥순이네 백반집이라는 간판을 다시 걸고 예전 단골 손님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으로 더 좋은 자리에 더 큰 식당을 차릴 수도 있었지만 저는 작고 아담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김 변호사님은 여전히 매일 오셔서 된장찌개를 드시고 이 아줌마는 반찬 투정을 하시며 박 할아버지는 소주 한 잔씩 기울이십니다. 새로운 손님들도 많아졌습니다. 소문 듣고 찾아온 분들도 있고 단골 손님들이 소개해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사장님, 정말 힘든 일을 겪으셨네요. 응원할게요. 이런 분이 계시니까 세상이 아직 살만해요. 저도 단골 될게요. 따뜻한 격려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아들 민수는 감옥에서 몇 번 더 편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어머니를 배신했습니다. 출소하면 다시 의사가 될 수는 없지만 다른 일을 해서라도 어머니께 보답하고 싶습니다. 편지를 읽을 때마다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용서할지 말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어서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사장님, 진짜 가족은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이에요.
좋을 때만 있다가 어려우면 떠나는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요양원에 갇혀 있을 때, 재산을 다 빼앗겨 무일푼이 되었을 때, 이분들은 끝까지 제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께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곁에는 어떤 분들이 계신가요? 어려울 때 진심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의 진짜 가족입니다. 혈연에 얽매이지 마시고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것이 제가 이 모든 일을 겪으며 깨달은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안부 전화를 드려보세요. 부모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무조건적인 사랑이니까요. 돈보다 소중한 것이 가족이고 가족보다 소중한 것이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비로소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저처럼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족에게 배신당했을 때 어떻게 극복하셨을까요? 그리고 진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는 얼마나 잘해드리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